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곱창만 30년째 만들어 팔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시어머니가 하던 곱창집을 남편과 함께 물려받아 긴 시간을 운영하면서 별난 진상 손님들 다 만나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인생의 정말 가장 큰 진상은 우리 가게 손님이 아닌 피만 안 섞였지 뒤늦게 가족으로 합류를 했던 며느리라는 인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유하진 않았어도 평범하게 살면서 화목하게 지내던 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란 인간이 들어오면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버렸고 그 길로 전 아주 그 인간만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애는 우리 첫째 놈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온 여자였는데 제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비행기 기장이 되었고 연봉도 꽤 높아 사위 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도통 연애에는 관심이 없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여자도 꽤나 사회에선 좋은 직업 가지고 잘 나가는 듯 했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들 말로는 연예인들이 있는 기획사에서 과장직을 맡아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나 남편은 돈 잘 버는 거, 사회에서 성공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소박한 인생을 살면서 늘 만족할 만큼의 벌이만 바라며 살아왔었기에 그런 것에 대해선 전혀 욕심이 없었죠. 다만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한들 성격이 개차반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항상 공부는 못해도 부끄럽게는 살지 말라고 가르치며 키웠었죠. 그 덕에 저희 아이들은 어딜 가도 인정받는 훌륭한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우리 딸보다도 아들이 더 효자 노릇하고 어디 가도 칭찬만 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애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 저희로서는 너무 궁금했죠. 반갑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는 마음으로 처음 인사 온 그 아이를 보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조시인하게 잘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예의가 묻어있는 게 참 예뻐 보였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예의 범절이 그 아이에게는 잘 배어 있었어요. 첫날 만났던 자리에서 한식집에서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음식을 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물었어요. 왜 음식이 나오는데 먹질 않아요? 얼른 들어요. 아, 두 분이 먼저 드시고 먹으려고요. 어른이 먼저 안 드시는데 어떻게 제가 먼저 먹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먼저 드시고 난 이후에 전 먹을게요. 생각지도 못했던 예의 있는 행동을 보면서 참 잘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모로 예쁜 면모들이 많았어요. 싹싹하게 반찬을 집어다 놓아준다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우리 앞으로 내준다든지 그런 작은 행동들이 정말 예뻐 보였죠.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곱창집 하는 우리 집을 잘 알고서 매출 올려준다면서 본인 회사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어찌나 싹싹한지 일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일손을 돕고 서빙까지 하면서 열심히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어떤 땐 갑자기 혼자 가게가 바쁜 시간대에 와선 주방에 들어가 마감 때까지 설거지를 주구장창 해줬을 때도 있었죠. 아이고 아가, 여기까지 왜 또 왔어? 손 버려. 얼른 그만하고 들어가. 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번에 보니까 설거지거리가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고서 이렇게 한 번씩 와서는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했었어요. 저 하나도 안 힘드니까 제 걱정 마시고 얼른 손님 일 보세요. 극구 사양을 하고 한참을 말려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겉으로 말려도
속으로 내심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와이프감 하나는 참 잘 만났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며느리는 또 특이한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전 며느리의 싹싹하고 사교성 좋은 성격 덕에 사돈댁의 결혼 전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먼저 제 가게 손님으로 보게 되었어요. 자주 오던 며느리가 언젠 혼자 오거나 자신 지인이 아닌 어떤 나이든 여자를 데리고 왔길래 누군가 했더니 글쎄 그게 사부인이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맞이했는데 사부인도 원체 성격이 활발한지 거리낌 없이 저희 쪽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간이 조금 바쁜 시간대라 어쩔 수 없이 전 대접을 못 해드리고 남편이 혼자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저는 제가 함께 자리에 못하는 대신 곱창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내주었어요. 제가 차려준 밥상과 술상으로 남편과 안사도는 며느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저는 일을 하면서도 사돈의 테이블 대화 소리가 다 들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점잖게 사돈에게 식사를 권하더라고요. 자, 맛있게 드십시오, 사돈. 아마 저희 곱창집이 술안주로는 최고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 동네 맛집이라고 하던데요.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부터 운영하던 곳인데 저희 집 곱창이 냄새도 안 나고 양념도 감칠맛이 훌륭한 게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열심히 가게 일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사돈어른. 사돈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남편과 며느리와 셋이서 같이 가볍게 식사와 술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돈은 첫 대화 뒤로 술을 2병 정도 드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어요. 술이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니 감정이 좀 북받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결코 가벼운 눈물은 아닌 것처럼 보였기에 제 남편이 사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 무슨 일 있으신가요? 왜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흘리세요? 아, 예, 그게 우리 큰딸 때문이에요. 우리 큰딸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사랑 못 받고 항상 집안에서 큰 놈으로서 소녀가장처럼 동생들을 다 케어하고 했어요. 동생들 가방 다 챙기고 공부할 거 다 챙기고 동생들 공부까지 다 가르치면서 지냈죠. 심지어는 동생들이 밖에서 맞고 오면 저보다도 자기가 먼저 나가서 그놈들 다 때려주고 그랬어요. 그랬던 애가 이젠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감격스럽네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제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제가 딸처럼 잘 보살피겠습니다. 귀한 따님이 시집 간다니 얼마나 여러 마음이 드시겠어요. 오늘 여기서 마음껏 풀고 가세요, 사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거 많은 아이예요. 그래도 우리 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할 땐 혼도 많이 내주세요. 아유, 뭐 어디 제 아들은 다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 서로 부족함 채워주면서 사는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며느리도 잘할 거고 제 아들한테도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해두겠습니다. 그날 뒤에서 보니 저희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며느리도 울고 사돈도 많이 울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돈네 식당 와서 진상 피우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당시 사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험난한 시간을 보낸 제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은
그때가 부기장이었을 땐데 며느리와 결혼을 잘했어요. 두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25평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얻어주고는 잘 살라고 복을 빌어줬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들 부분에는 딸을 낳았어요. 제 인생의 첫 손주였기 때문에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고생해서 아이를 낳은 며느리도 기특하고 예뻤고 제 아들도 기특하니 정말 이 3명의 가족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서로에게 잘하며 정말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 입장으로선 매우 뿌듯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손녀딸이 태어난 뒤로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비행기 운항이 많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며느리와 함께 저는 마트에 장도 많이 보러 다니고 며느리 집이나 제 집이나 차로 15분 거리밖에 안 되어서 가깝게 지내면서 저녁도 같이 먹곤 했어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들네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없어 보였고 저와 며느리 사이, 제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도 조금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아들네 부부가 결혼한 지 6년째 되던 날에 사달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제 손주는 어린이집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백화점에 갔다가 손주 옷을 2벌 정도 샀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길에 아들 집으로 가서 직접 전해주고 갈 생각으로 그 집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아들은 비행이 있어서 미국으로 건너간 상황이었기에 저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3번이나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 거예요. 원래는 한 번만 전화를 해도 잘 받는 아이였는데 바빴는지 전화를 안 받길래 저는 아들네 집 거실에다가만 놓고 갈 생각으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서로가 다 공유를 해서 알고 있었어요. 혹시나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전 물어보지 않았는데 언젠가 며느리가 먼저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 비밀번호 2580이에요. 가운데만 주르륵 누르시면 돼요. 쉽죠? 전 어머님 댁 비밀번호 아는데 어머님도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종종 저도 바쁘면 우리 애기 어머님 아버님이 데리고 와주시는데 그때마다 가게나 어머님 댁에 가 있을 수도 없으니까 애기 하원하거나 또 어머님 필요하시면 비밀번호 누르고 편하게 저희 집 들어가 계세요. 라고 말을 하며 스스로 저한테 먼저 알려주었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면서 서로 왕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들네 집에 그 옷도 갖다 놓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아들네 집에 딱 들어섰는데 평소 굉장히 깔끔했던 그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실이나 방은 온갖 쓰레기와 옷더미들로 가득했고 주방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는지 배달 음식 쓰레기들과 함께 냄새로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집 좀 제대로 치우고 살지. 저는 손녀 위생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정말 깨끗하게 살던 우리 애들 부부가 오죽이나 바쁘면 이렇게까지 해놓았을까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청소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청소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소파에서 무슨 벨소리 같은 게 들려왔어요. 제 전화인가 했지만 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의 출처를 알 수가 없어서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가니까 소파 바로 밑에 핸드폰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며느리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출근을 하면서 깜빡하고 나간 듯 싶었죠. 딱 보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저는 그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지만 혹시나 며느리가 밖에 나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줄 알고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것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몇 번이나 전화가 왔기 때문에 더 그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으로 저희 집은 엄청난 큰 폭풍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서 귀에 대고 여보세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상대편이 먼저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희진아, 얘 오늘 7시까지 오는 거 맞지? 이 CM이 이제야 서울 도착했다. 아유, 기차 타고 오는데도 왜 이렇게 머니? 7시까지 너 그쪽으로 오는 거 맞지?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시어머니는 안 돼. 다짜고짜 자신이 시어머니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며느리에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선 파악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며느리 핸드폰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핸드폰을 살펴보려는데 다행히도 핸드폰이 잠겨져 있지는 않았어요. 핸드폰을 이것저것 뒤져보려고 하는데 대답도 없이 끊은 전화였기 때문에 몇 번이나 전화는 계속해서 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는 제 정체가 탄로날까 싶어 받질 않았죠.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희진아, 왜 대답도 없이 전화 끊고는 또 통화가 안 되니? 우리 며느리 회의 중인가 보구나. 거기 그 약속 장소 맞지? 나 그쪽으로 알아서 택시 타고 가마. 라며 장소 이름과 함께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장소는 성수동 쪽이었는데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다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모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저 혼자 그 모임 장소로 몰래 갔었어요. 그 뒤로도 며느리 핸드폰은 그 모르는 번호로 계속 울렸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그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워낙에 며느리는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 그 전화를 받지 않아도 며느리가 알아서 성수동 약속 장소로 갔으리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충격적이게도 며느리는 7시 10분 전에 그 식당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싶었어요.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미 이 식당에 오기 전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는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거의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이 더 많이 뛰기 시작했어요. 벌렁거리는 심장을 애써 부여잡고 저는 모든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기에 내부로 들어가니 안쪽으로는 룸이 많이 있었어요. 밖을 보니 며느리가 없길래 저는 룸으로 들어간 게 분명하다 싶어 룸마다 밖에 있는 신발을 살펴봤어요. 평소 며느리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을 만큼 서로 왕래도 자주 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 며느리 신발 찾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얼마 안 되어서 며느리의 신발이 눈에 딱 띄었고 저는 그 길로 그 룸으로 가서 닫혀있는 문을 스르륵 하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자마자 제 눈 정면에 나타난 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제 며느리 희진이었죠. 예, 희진아, 김희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본인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니 제 며느리는 얼굴이 바로 새하얗게 질리면서 거의 기절할 것 같은 모습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너무나 당황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며느리의 목소리 뒤로 불과 몇 시간 전에 들었던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 역시 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파악 못하고 있는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줌마세요? 아줌마, 여기 반찬 떨어졌는데 이것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저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죠. 뭐라고요? 아줌마요? 당신은 지금 내가 이 식당 아줌마로 보여요? 야, 김희진, 너 당장 나와서 이 상황 설명해. 이게 다 뭐야? 저 눈치 대가리 없는 여자도 네 CM이라더라. 이게 무슨 경우야 대체?
너 설마 지금까지 내 아들 놔두고 두 집 살림 차리고 살았냐? 어? 그런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 아니고요. 며느린 역시나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어버버 버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오, 그래. 네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말한 상황이 딱 들어맞나 보네. 야, 사람이 죄는 짓고 못 산다더니 넌 네가 죄 짓고 사는 꼴을 하늘에서도 못 봐주겠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너네 집에 가선 그 말도 안 되는 전화에 문자까지 보고 여기로 오게 됐지. 너 진짜 간땡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었구나. 어쩜 그렇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지어? 제가 화가 나서 한껏 소리를 치며 말을 하니 그제서야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 시엠이라고 말을 하던 사람도 느꼈는지 놀라워하더라고요. 뭐야? 어머님? 어머님이라니? 내가 이제 네 어머님 될 사람인데 저 여자가 어머님이라니? 아직도 모르겠소? 전현이 당신네랑 우리 양가 집안 가지고 노는 거 모르겠냐고요? 뭐라고요? 아니 희진아, 네가 말해봐. 너 이혼했다면서? 너 이혼하고서 내 아들 만나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아,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이 며느리라는 것은 뻔뻔하게도 그 여자한테까지 어머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진짜 마음 같아선 뺨이라도 후려 갈기고 싶었어요. 근데 제 손이 나가기도 전에 그 여자가 먼저 나서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넌 뭐야? 그럼 지금 이혼도 아직 안 했으면서 내 아들 상간남 만든 거야? 그럼 지금 내 아들이랑 우리 다 가지고 논 거네? 너 진짜 미쳤니? 네가 감히 내 아들이랑 우리 집안을 가지고 놀아? 그게 진짜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 그 중년의 여성은 모든 상황 파악을 했고 모든 것이 다 알아지니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는지 눈앞에 있던 자신의 예비 며느리로 알고 있던 인간의 뺨을 힘차게 때려버리더군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농락해? 날 아주 우습게 봤구나. 아주 그냥 예쁘다 해주고 오냐 했더니만 이렇게 뒤통수를 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네가 이렇게 사고를 쳐? 그 중년의 여성은 그 한 대를 때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덕분에 그 식당 안은 난장판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한참 난동을 피우던 그 여자는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았는지 저한테 와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사과였습니다. 저 미안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우린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로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런 자리를 만들었겠어요? 저희도 깜빡 속은 거라 정말 의도치 않게 화를 만들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도 모르고 당한 쪽이나 마찬가지니 부디 용서해 주세요. 대신 다신 눈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이건 저희 집에서 다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몰랐다고요? 그래, 몰랐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모른다고 한들 당신 아들이 내 아들한테 상처 준 상간남이라는 사실이 바뀌나요? 모르고 그랬든 알고 그랬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당신들 내 아들한테 위자료 톡톡히 내놔야 할 거요. 그리고 너 김희진, 미년 하나 때문에 양쪽 집안을 발칵 뒤집어지는구나. 내가 널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널 얼마나 믿고 얼마나 예뻐했는데. 다 필요 없다. 내 손녀 어디 있어? 내 손녀딸 어디 있냐고? 그게 엄마한테 있어요. 알고 보니 이 짓거리를 하려고 소녀딸은 이미 사돈댁으로 보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도 참 기가 차더라고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손녀딸까지 미리 사돈댁으로 보냈을까 싶어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미 손녀딸은 사돈집으로 가 있는 걸 파악한 상황에서 며느리라고 알고 있던 그 인간 바로 옆에 있는 젊은 남자를 보니 딱 봐도 상간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이봐요, 당신. 당신 알고 만났어, 모르고 만났어? 내 아들이랑 결혼한 상태인 거 정말 모르고 만났어?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당신 조사하면 다 나와. 당장 바른 대로 말해. 제가 극도로 흥분을 해서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 상간남이 모든 것을 수긍한다는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그 대답과 함께 난리가 난 건 제가 아닌 그 상간남의 엄마였습니다. 뭐야? 너 알고 있었어? 너 알면서도 다 만난 거야? 네가 어떻게 그래?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어떻게 파렴치한 짓을 해? 아이, 엄마, 그게 아니라 2달이면 이혼한다고 하니까 싹 다 정리한다고 하니까 만난 거야. 나도 진짜 속은 거야. 나도 정말로 깔끔하게 헤어지고 있는 중인 줄 알았어. 야, 이 미친놈아.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왜 날 부끄럽게 만들어? 왜? 넌 감히 나까지 속여? 나까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 어? 거의 포효하듯 울부짖는 그 상간남의 엄마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큼은 같은 부모로서 얼마나 심정이 내려앉는지 알았기에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뒤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났고 저와 그 상간남의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의 정신이 초토화되는 걸 느껴야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나 결혼을 빨리 서두르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건 바로 그 김희진의 뱃속에 상간남의 아이가 배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 그럼 어떡해. 이미 애는 가졌고 이제 곧 있으면 배는 불러온다는데 나더러 뭐 어쩌라고. 상간남은 급기야 자신도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저희에게 안겨주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느껴야만 했어요. 그 상간남의 말을 듣고 진짜 진실을 알고 난 뒤에 저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만약 혹여라도 이 둘이 몰래 결혼을 추진했다가 잘못되어서 헤어지기라도 했었다면 이 김희진은 분명히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아들의 핏줄이라고 속였을 것이 분명했고 아들을 포함한 우리 집 식구들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채로 그 상간남의 애를 우리 둘째 손주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정말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먼저 흥분을 한 그 중년의 여성이 저 대신 나섰어요. 그 룸에 있던 옷걸이를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을 마구 패버리더라고요. 야, 나가 죽어라 이놈아. 네가 인간이냐? 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서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다녀? 앞으로 넌 내 아들 아니야. 너 아주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옷걸이로 자신 아들의 몸 여기저기를 때리며 울부짖으며 말을 하는 그 중년 여성은 그래도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젊은 두 사람은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어야 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증거를 제대로 남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서 남겼어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니네는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특히 너 김희진. 넌 내 아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도 비행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 처자식 위해서 일하고 있는 앤데 그런 애 뒤통수를 쳐? 네가 감히? 너 두고 봐.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님, 저도 정말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로 애가 생겼을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방도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네가 선택한 게 결국 이 상간남이라 합치는 거였냐? 내 아들이랑 내 남편 다 속여먹고 이 인간이랑 합치는 거였냐고. 실은 고민 중이었어요.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오, 고민 중이었다고? 그래, 어디 그 고민 내가 끝내줘 볼게. 어디 제대로 정신 차려봐라. 저는 고민 중이었다는 그 뻔뻔한 말을 듣고는 기가 차서 제대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앞에 있던 동치미 국물을 그 김이진 머리 위로 확 뿌려버렸어요. 얘따, 고민할 게 뭐가 있냐 대체. 넌 이제 내 며느리 아니야. 너한테는 이미 선택권이라는 건 없다고. 알아들어? 어디 동치미 국물 맛 좀 시원하게 보고 시원하게 정신 차려라 이 고얀 거사.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김이진 이것은 동치미 국물로 머리를 감고도 정신 못 차리고는 오히려 저더러 그 국물을 뿌렸다고 짜증을 내더군요. 참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긴.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내 아들 배신하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너희 나쁜 놈의 상간남아. 너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난 절대로 이대로 안 넘어갈 거니까. 저는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놓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당당하게 말을 해놓고 나왔지만 그 한정식 집에서 나오는 순간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나왔어요. 아무리 세상이 무섭다고 하지만 저는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아들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우리 아들이 비행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 보니 며느리는 그 틈을 타서 계속해서 바람을 피워왔던 거였어요. 거기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1년을 그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더욱 우리는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비행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이 며느리란 인간은 그 상간남과 틈틈이 만남을 이어나갔고 그러다 애가 덜컥 생겨버리게 되면서 내 아들을 버리고 둘이서 합칠 생각을 했었던 거였어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아들이 비행을 갔다가 오자마자 말을 했어요. 바로 전화해서 알릴까도 싶었지만 남편과 먼저 이야기를 해보니 비행에 차질을 줄 수 있으니 심신 안정을 위해서라도 갔다 오면 이야기하자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난생 처음 보는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며느리란 애는 집에서 꼼짝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며느리를 보자마자 질근질근 밟아버린 듯 했어요. 아들은 저한테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크게 흥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만큼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아들 집으로 저와 남편이 따라가서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믿었던 와이프 얼굴을 보자마자 곧바로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그들의 결혼 사진부터 시작해 며느리의 짐을 죄다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있던 큰 결혼사진 액자는 아예 들어 올리더니 바닥으로 내팽개치면서 다 깨 부셔버렸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사다 준 옷과 명품 가방들, 온갖 물건들까지도 싹 다 손에 쥐더니 어느새 가위를 가지고 와서는 박박 다 잘라버리던 거 있죠.
정말 제대로 모든 걸 지근지근 밟아댔습니다. 야,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네가 내 뒤에서 그딴 짓을 벌여? 그리고 그걸 심지어 내가 아닌 우리 엄마가 보게 했단 말이지. 야, 인간 말종 같은. 넌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 너 이거 다 내가 사준 거지? 넌 지금부터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이 이 바닥에 깔린 물건들처럼 산산조각 날 걱정만 해야 할 거야. 내가 이 물건들처럼 네 인생 제대로 박살 내줄 테니까 딱 기다려. 여보, 미안해. 실수였어. 정말 단순한 실수. 여보도 알잖아. 나 외로움 많이 타는 거. 난 너무너무 외로운데 당신은 자꾸만 집을 비우니까.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당신만 집 안 비우고 내 옆에 계속 있었어 봐. 내가 그런 짓을 하나. 근데 당신이 없으니까 맨날 내 옆자리 비워두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날 이해 못 해줘?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뭐야? 너 지금 그걸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고 있냐? 와, 진짜 양심 없네 이거. 야, 내가 집을 비워서 네가 외로워서 바람을 폈다고? 진짜 핑곗거리도 가지가지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안 되겠다. 넌 진짜 제대로 혼이 나봐야겠어. 야, 너 진짜 두고 봐라. 조만간이다, 조만간 네 인생 박살 내줄 거야. 아들은 눈빛이 무서워 다가가지도 못할 만큼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남탓만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짓을 합리화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은 더더욱 화가 나서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어 했어요. 결국 아들은 더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서는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당시에는 제 손녀딸도 있었지만 손녀딸은 남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데리고 놀이터로 나갔기에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차마 이 모습을 보고 아이가 상처를 받진 않을까 싶어 아빠보단 엄마한테 약한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려고 하면 제가 나서서 말릴 생각으로 제가 아닌 남편 보고 손녀딸을 데리고 밖에 나가라고 했었죠. 근데 그러길 정말 잘했더군요. 아들은 입에 담기도 힘든 험한 말을 며느리에게 내뱉으며 화를 냈거든요. 그 덕에 며느리도 벌벌 떨면서 집 밖으로 내쫓음 당할 때도 찍소리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속사포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아들은 한날 한시도 부부의 연으로 있고 싶지 않았는지 정말 빠르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아들은 그 배신자에게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며느리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힘들 것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여러분, 근데 그 뒤로 며느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배신자가 제 아들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줘놓고 감히 행복하게 잘 살면 어쩌나 걱정 반, 궁금증 반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저희한테 찾아왔었거든요. 어머님, 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제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저 미혼모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뱃속에 애 아빠도 절 버렸어요. 저 보고 혼자 알아서 살래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저 혼자서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눈 딱 감고 저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저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남편 배신하지 않을게요. 남편은 아예 절 만나주지도 않아요. 저 이제 어떡해요? 어머님, 저 정말 미혼모로 혼자서 애 키우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제가 있는 가게로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우다시피 하며 울어댔어요.
하지만 저도 독한 구석이 있었기에 손님들이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 아들 애도 아닌걸? 내가 왜 걷어서 키워야 하는데? 그게 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알어? 자업자득이라고. 감히 내 아들 배신해서 다른 인간 애 배놓고 그럼 네가 평탄하게 살 줄 알았니? 철저하게 다 속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천만에 이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미혼모로 살든 다시 가서 그 상간남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지금처럼 매달리든 그건 네 인생이니까 이제 너 알아서 해. 여기까지 와서 난동 피우지 말고. 안 그럼 영업 방해죄로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며느리는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엔 손님들이 다 수근수근하며 자신을 보며 손가락질하니 그제서야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저는 기분 나빠서 그 애가 나간 순간 가게 앞에다가 소금까지 뿌려버렸습니다. 며느리가 구구절절하게 매달리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아들을 배신하고 그 상간남한테 가서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며느리는 알고 보니 그 인간한테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제 아들과 이혼하고 나서 그 상간남과 다시 재혼을 하기 위해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상간남 엄마가 절대로 허락을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철저하게 무시하고 절대 안 된다고 심한 반대를 했더니 자기 엄마를 버리지 못했던 그 상간남은 자신의 아이를 가진 며느리를 무참하게 버려버렸다고 했어요. 그날 보니 상간남네 엄마도 개념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역시나 그런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완전히 반대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제 아들한테도 버림받고 그 상간남에게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나락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며느리의 나락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역시 저희가 알고 싶어서 알아낸 게 아니라 사돈댁이 먼저 와서 저희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죠. 저희는 며느리와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며느리는 이 두 남자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엄마한테는 말을 안 한 듯 했어요. 어떻게든 두 남자 중 한 명한테 빌붙어 모든 것을 다 비밀로 하고 살 작정이었나 본데 그 누구도 받아주질 않으니 지 엄마한테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안사도는 정말 올곧은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딸이 몹쓸 짓을 했다는 걸 알고는 거의 쓰러지듯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았어요.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딸에게 들은 안사도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딸내미를 버려버렸다고 했어요. 그동안 남편도 없이 외롭게 사는 사돈댁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준 사이를 철저하게 배신해버린 자신의 딸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내 딸이지만 저도 용서가 안 됩니다, 사돈. 내가 우리 사위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비행으로 힘든 생활하면서도 늘 꼬박꼬박 제 집에 와서 저랑 밥도 먹어주고 술 친구도 되어주고 또 한 번씩은 같이 바람도 쐬주면서 저한테 얼마나 잘했던 사이였는데 그런 사위를 두고 그 험한 짓을 하다뇨. 이건 저도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제 탓입니다. 애비 없이 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 아닙니다. 그게 어디 다 부모만의 잘못인가요? 저도 부모로 살아봤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걸요. 됐습니다. 저도 희진이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앞뒤 생각 않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저 사돈한테도 몹쓸 짓 한 거나 마찬가지인걸요.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사돈도 몸조리 마음조리 잘하시고 이 어려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울면서 나간 사돈의 뒷모습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두 남자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걸 보면서 이게 바로 바람핀 자의 최후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비록 사돈이 지금은 자신의 딸을 버렸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기에 언젠가는 또 자신의 딸을 받아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도 며느리는 버림받았다는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살 것 같네요. 그 뒤로 며느리의 소식은 얼핏 들려왔는데 며느리는 정말로 미혼모로 살기는 끔찍했는지 스스로 뱃속에 있는 그 상간남의 아이를 정리를 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 아들이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그 며느리와도 좀 각별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준 것 같더군요. 참으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정리한다는 건 부모로서 참 끔찍하고도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저는 더 동정심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내 아들은 그 배신당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이혼 당시 그 상간남에게까지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내며 제대로 복수를 했지만 그 속은 이미 완전히 다 뭉개진 뒤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어떤 짓까지 했냐면 지금까지 자신의 딸이라고 믿고 있었던 제 손녀딸도 혹시나 자신의 딸이 아니면 어쩌나 하고 친자 검사까지 따로 했었어요. 그건 저와 남편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의 만행이 그 한 번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 부부와 제 아들은 정말 피가 말리는 듯한 고통과 긴장감을 느끼며 있어야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짜가 되고 아들은 그 친자 검사지를 손에 쥐고는 한참을 손만 떨면서 쉽사리 열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큰맘 먹고 열어본 그 종이를 확인하자마자 아들은 거의 울부짖으며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죠. 저와 남편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 울어? 설마 아니지? 설마 얘도 네 딸이 아닌 거 아니지? 엄마, 내 딸이 맞아요. 내 딸이 맞았어요. 아이고, 그래, 다행이다. 정말 천만 다행이야. 제 아들은 제 손녀딸이 자신의 친자라는 걸 확인한 순간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그렇게 펑펑 울어댔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다 확인하자마자 남편까지 저희 세 명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그나마 안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그 배신감과 상처에 못 이겨 결국엔 직장에는 휴직을 내고 한참을 방황하며 힘들어했어요. 매일 술로 지내고 끼니도 제대로 안 챙긴 채 정말 폐인이 되어 지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들이 이혼 후에는 저희 집으로 손녀딸과 들어와 같이 살았기에 제가 억지로라도 죽 한 숟가락 먹여가며 버틸 수 있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근데 그 생활도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조그만한 아이가 자신의 아빠의 감정을 다 느꼈는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빠를 꼭 껴안아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울지 마. 아빠 넘어졌어? 괜찮아. 안 아프면 괜찮은 거야. 우리 선생님이 넘어져도 안 아프면 괜찮다고 했어. 그리고 넘어진 친구가 울면 꼭 안아주라고 했어. 아빠 넘어졌어? 내가 안아줄게. 아빠 울지 마. 괜찮아.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딸이 마치 무언가를 아는 듯이 괜찮다고 말하며 아들을 다독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들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은 그 뒤로 자신의 딸을 봐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는지
그동안 방치하던 수염도 다 깎고 말끔하게 씻고는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그리고는 회사에 다시 복직 신청을 해서는 지금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벌써 1년이 된 이야기네요. 지금 제 아들과 손녀딸, 그리고 저희 부부는 넷이서 같이 살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제 딸이 한 번씩 와서는 자기 조카랑 놀아주고 용돈도 주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중이죠. 덕분에 제 손녀딸도 처음엔 엄마를 좀 찾더니 이제는 안 찾고 있답니다. 초반엔 어찌나 지 엄마를 찾던지 제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녀딸에게 지 엄마를 보여줄 수는 없었기에 엄마의 빈자리를 메꿔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엄마도 안 찾으면서 많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저희 집도 모자라 그 전 며느리는 두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자신의 엄마한테까지 버림을 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나한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여겼던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전 어떤 것도 이제는 간과하며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를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며느리만큼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간과했던 것이 너무나 큰 아픔의 결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사람을 믿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맹세를 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 맹세도 다 저버리고는 결혼한 지 1, 2년 만에 아니 몇 개월도 못 가 이혼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 씁쓸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만큼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마시고 자신의 가족들과 영원히 행복만을 누리며 사시기를 제가 응원하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아들과 손녀딸을 응원해 주시고 가능한 빨리 그 배신의 상처가 완전히 다 회복이 되어 좋은 사람 만나 또 평생의 인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세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7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이제 1년 정도 지난 새색 씨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이 늦어진 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욕심이 컸기 때문인데요. 항상 일밖에 모르던 제 일상 속에 소소한 즐거움을 준 이 사연들 때문에 저도 한번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그리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아 자라온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어요. 그렇기에 항상 누군가를 대할 때 자신감이 넘치는 편에 속했답니다. 그 점은 제법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에 속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계산적인 성격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 주장이 센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고집도 세고 제멋대로인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처음 일을 시작해 회사를 들어가 일을 배우는데 제 성격의 벽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사회에 맞출 수는 없으니 사회에 저를 맞추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8년을 한 직장에서 악을 쓰고 버텨 젊은 나이에 꽤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었어요. 첫 3년까지는 몇 번을 관둘까 여러 번 고민도 해보고 전혀 수평적이지 못한 조직사회에 쓰디쓴 참맛도 보았었죠. 하지만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좋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여 그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회사 내에서 알아주는 지나친 워커홀릭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긴 직장 생활을 끝내고 경력을 토대로 제 전공을 살려 사업을 시작했어요. 적은 자본금에 비해 첫 사업은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낳았고 그렇게 시작부터 성공인가 싶었지만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이 있듯 처음부터 만족하기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 지나친 욕심에 일을 더 크게 벌리게 되었고
그게 큰 화근이 되어 결국 첫 사업은 실패로 막을 내렸답니다. 제가 사업을 실패하고 좌절해 있으니 5년을 만나던 전 연인도 제 곁을 떠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들 때 제 곁을 떠나는 사람과 남아서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확실히 구분지어 걸러질 사람들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그 말은 현실이 되었었죠. 안 그래도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랜 연인의 이별 통보에 더욱 정신없이 아파하고 있었고 그런 제 곁에 남아 저를 위로해주던 사람이 지금 제 남편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같은 학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를 함께하던 선후배 사이였어요. 남편이 제 후배고 제가 선배였죠. 제가 남편보다 2살 많은 연상녀랍니다. 그렇게 알고 지낸 지는 오래였지만 각자의 연인이 있었고 대학을 졸업 후 큰 접점이 없어 가끔가다 안부만 전하는 그런 서먹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그러다 사업 실패로 맞이한 아픔과 이별에 대한 슬픔에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데 그 자리에 친구가 지금 제 남편을 부르게 되었고 제 옆에서 위로를 해주었죠. 선배, 남자가 그 사람뿐인 것도 아니고 사업은 다시 시작하면 되죠. 선배는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선배 뻥 차버린 그 남자는 나중에 엄청 후회할걸요?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그 전보다 더욱 가깝게 지냈어요.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감정을 저보다 더 보살필 줄 알고 더 세심한 면모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제가 더 남자 같고 오히려 남편이 여자 같다는 말들을 줄곧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낀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어느새 남편과 저는 남편의 고백으로 연인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위로 덕분에 금세 아픔들을 이겨내고 다음 사업을 준비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첫 사업을 할 때 자본금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 전 실패를 걸음 삼아 맞이한 다음 사업은 빠르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성장세에 들어갔고 오랜 노력 끝에 안정적인 기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현 사업체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제 회사가 유명한 기업은 아니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꽤나 유망받는 기업이었고 이만큼 성장시키는데 쉴 틈 없이 일하고 또 뒤처지지 않게 공부해야 했어요.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제 회사가 그만큼 클 수 있었고 저만큼이나 저를 잘 따라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도 안정적인 매출을 일궈낼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해요. 하루는 제가 홀로 남아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퇴근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 상황을 알고선 초밥을 포장해와 회사로 가져다 준 적이 있어요. 짠! 늦게까지 밥도 못 먹고 혼자 일한 데서 근처에 소문난 초밥집에 줄 서서 포장해 왔어. 같이 먹자. 나도 밥 못 먹었는데. 같이 먹자. 정말 고마워. 이렇게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들 때에는 소소하게 회사에서 데이트도 하고 제 상황에 맞춰주는 남편 덕분에 저도 더욱 힘을 내어 일에 매진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때문에 제 결혼은 계속 미루게 되었었어요. 제가 나이를 먹는 만큼 저희 친정 부모님도 연세가 하나 둘씩 들어가고 있었기에 점차 제 결혼을 닥달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사업이 먼저라는 제 고집을 결코 꺾지 못하셨어요. 지금 제 남편은 이런 저의 성격이나 모습까지 모두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4년 정도 연애 후 제 사업이 모두 안정되고 나서야 남편의 대단하진 않지만 사랑이 넘치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나 둘씩 준비하게 되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으니 식을 올리는 데까지는 일사천리였답니다. 사실 남편의 집안 형편이 그리 좋은 편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몇 년 전 시아버님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던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다시 일을 할 생각이 없이 두 아들들의 용돈과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살아생전 아버님이 남겨두신 유산과 그 집에 살면서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오신 건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시어머니는 허영심과 욕심이 가득하신 분이셨어요. 처음 결혼을 결심하고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왔을 때에는 그저 수다스럽고 웃음기 많은 모습이 평범한 동년배 아주머니들과 같겠거니 생각했는데 결혼을 준비하니 슬슬 본 모습이 보이시더라고요. 남편은 연년생에 형 한 분을 두고 계셨고 형 또한 아직 미혼이었기에 제가 시집 갈 때쯤에 첫 며느리를 맞이하셔서인지 저에게 바라는 점이 많아 보였어요. 혼수는 어떻게 할 거니? 혼수요? 그래. 내 혹시 몰라서 기본적인 것들만 넣어서 목록을 한번 써와봤다. 내 친구들 보니까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시댁에도 가구나 가전제품 하나씩 바꿔주고 한다더라. 이번에 내 친구 하나도 최근에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김치냉장고 하나 놔뒀다고 엄청 자랑하길래 우리 집에 놓을 김치냉장고도 하나 써놨으니 그리 알고, 그리고 예단은 사돈네가 알아서 잘 해오리라 믿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엔 현금으로도 주고 그런다던데, 아니면 금도 좋고 보석도 좋은데 어떻게 준비 중인지 얘기는 들은 게 있니? 혼수라니. 사실 신혼집을 남편이 마련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냈으면 많이 냈지 남편이 보탠 금액은 제가 낸 금액에 비하면 한참 모자랐기에 시모의 말은 형평성에 어긋났죠. 예단도 자식을 볼모로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닌 이상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게 적정선에 금액을 맞추어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였고, 저는 또 이런 일에는 참지 않고 뱉어내는 성격이어서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 신혼집은 제가 거의 70% 정도 부담했고요. 성훈 씨는 계약금 정도만 냈었어요. 예식장이나 그 외 부대 비용도 제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안 가구와 물품들은 성훈 씨와 각각 반반씩 부담하여 내기로 미리 말을 맞춰놓은 상태예요. 친구분처럼 어머님 집에 김치냉장고 놔두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물이나 예단은 양가 측과 협의하에 적정선 금액에 맞추어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머니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야 각자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버벅이며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아가. 네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말을 아주 똑부러지게 하는구나. 예물이랑 예단은 성훈이랑 마저 내 얘기하마. 그렇게 말하던 시모는 뒤에서 남편에게 시집도 오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바가지라며 제 험담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 말투가 사무적이고 딱딱한 모습이 담겨 있어 그리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고 뒤에서 남편에게만 제 험담을 하는 것이 제 상식에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앞에서 제게 대놓고 얘기를 하였다면 그런 불만이 있으신 부분은 수용하여 바로 고치면 되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서로 불편한 일은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들었다며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 부분을 따지고 들기도 뭐했죠. 그렇게 식도 올리기 전에 그런 이중적이고 속물적인 모습의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제가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는 것을 숨기기로 하였어요.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바라시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고만 둘러대고 말았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을 맞춰달라고 미리 부탁해 놓았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시집을 가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이중적인 면모를 계속이 보여주었어요. 항상 제 앞에서는 별말 없다가도 그렇게 뒤에서 남편에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나이도 많은 것이 기가 센 것 같다고 험담을 하기 일쑤였답니다. 몇 년 전 시아버님과 사별 후 홀로 키워낸 아들이기에 장가를 보내니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바라는 것도 많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로 스스로 다짐하였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말투 부분도 최대한 너그러이 하려 노력하며 행동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니까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사실 제 하루하루는 직원들과의 회의와 거리차와의 미팅, 그리고 기한서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하여 결제해주는 등 매일같이 바쁜 나날들인데다가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 밀린 결제 서류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래도 시집가고 맞이한 시모의 첫 생신날이기에 그날만큼은 하루 쉬기로 맘먹었죠. 시간이 금이던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생일 전날부터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리기 위해 미리 재료들을 사왔고, 생신 당일에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과 불고기 등 여러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요리 실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레시피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정성스레 준비해왔어요. 간을 살짝 보았는데 그리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도시락통에 옮기고 나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국과 반찬이 식지 않게끔 빠르게 도착해 싸운 음식들을 꺼내서 한 상 가득 차려놓으니 그럴싸해 보였고, 남편도 바쁠 텐데 이렇게 엄마를 챙겨주어 고맙다고 말해주었죠. 어머님의 반응도 남편과 같으리라 생각하곤 어머님을 부르니 제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생일상을 집에서 먹는다고 뭐 이런 걸 다 준비했니? 일단 생각해서 해왔으니 맛있게 먹으마. 근데 이왕 했으면 그릇에라도 옮겨 담지. 도시락통 그대로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설마 이게 다인 거야? 뭐 케이크나 선물은 없는 거니? 이 와중에 저와 남편의 손에 뭐라도 더 들린 게 없나 살피는 시모가 정말 속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녁은 나가서 한우집 예약을 해놓았고 케이크도 그때 가서 보려고 미리 사놓지 않았죠. 선물도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해두긴 했지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정성스레 준비한 밥상은 별로이고 오로지 물질적인 것에만 눈을 돌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실망이 컸죠. 그런 제 모습을 남편도 느꼈는지 나서서 중재하더라고요. 엄마도 참, 이 사람이 생각해서 어제부터 장봐오고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엄마 준다고 음식 다 준비한 건데 그냥 예쁘게 생각하고 먹어줘요. 그리고 이 사람 원래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는데 오늘 엄마 생신이라고 겨우 일 빼고 온 거란 말이야. 아니, 그 회사는 무슨 주말에도 일을 시킨다니? 이름 들어보니까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인 것 같더만. 이래서 작은 회사일수록 일을 더 많이 시킨다고 하는가 보다. 내 친구들이 나보고 며느리 무슨 회사 다니냐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해요.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은 뭐 얼마 돈도 안 준다면서? 그럴 거면 그냥 때려쳐라. 우리 성훈이는 너랑 다르게 대기업 다녀서 네가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에는 뼈가 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니 그냥 때려치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내뱉는 모습에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싶었고 도통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 침착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기업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발전 가능성도 보고 함께 성장이 가능한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은 성우 씨 못지않게 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말에 나가는 것도 제가 좋아서 나가는 거고요. 저는 겨우 호호호 하며 웃어 보였고 제 말에 시모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죠. 그런 분위기를 살폈는지 남편이 나서서 말했어요. 그래요, 엄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나가서 외식해요. 이 사람이 괜찮은 한우집에 예약해뒀어요. 한우? 그래, 알았다. 한우라는 말에 그제야 표정이 풀리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차린 밥상을 다 먹고 난 후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웬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어머니 생신이기도 하고 겸사겸사 데리고 온 것이었죠. 형님이 되실 그 여자분은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그 모습에 시모는 신이 나서 둘을 반기며 방으로 들여보냈죠. 그러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차를 내오라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제가 가정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을 받았지만 시모의 생신인데 또 이런 부분까지 맞받아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다 싶어 참고 안방으로 가 물었습니다.
차는 어떻게 커피가 괜찮으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과 시어머님 두 분은 모두 좋다고 하였는데 형님이 되실 그 여자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얄밉게 답했어요. 제가 카페인에 예민해서요. 커피 말고 녹차로 부탁할게요. 아,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 조절 부탁드려요. 벌써부터 제게 기싸움이라도 하겠다는 건지 여기가 카페도 아니고 온도 타령하는 그 모습에 몇 마디 나눠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벌써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예비 형님을 뒤로하고 애써 웃어 보이며 알겠다 말하곤 방문을 닫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방 안에서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제 앞에선 들려주지 않던 시모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형님이 될 그 여자분도 호호호 거리며 꽤나 분위기가 좋아 보였죠. 커피 2잔과 녹차 1잔을 남편이 꺼내준 찻잔에 담아 쟁반에 받쳐 안방으로 갔어요. 안방 앞에선 어찌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지 시어머니의 말들이 다 들려왔죠. 아이고야, 대학 교수라니. 어쩐지 공부 잘했을 것만 같았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겠네. 딸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말이야. 예비 형님이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을 물어보지도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저는 문을 2번 두드려 놓고 한 뒤 각자 자리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더니 예비 형님은 저 보란 듯이 뒤에 숨겨두었던 쇼핑백을 건네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별거는 아니고 오늘 생신이시라고 해서 백화점 가서 하나 사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듯이 환하게 웃어 보이며 저 보란 듯이 큰 목소리로 말하시더군요. 어머나,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말이야. 대학 교수라서 그런가. 누구랑은 다르게 센스가 넘치네. 그러곤 쇼핑백 안에 물건을 꺼내 보이더라고요. 쇼핑백만 봐도 명품인 것이 눈에 보였죠. 박스를 둘러싼 리본을 풀어헤치니 그 안에는 색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강렬해 보이는 스카프가 나왔어요. 어머님 취향을 몰라서 제 취향대로 골라봤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딱 봐도 시어머니의 취향과는 동떨어진 색상의 스카프였고 시모도 그 스카프를 위아래 뒤집어 보더니 애써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색이 곱네요. 잘 쓸게요. 고마워요. 누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괜히 하는 말처럼 들렸죠. 영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기계식 리액션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이만 안방을 나와 참아온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제가 갑자기 웃어대자 남편도 궁금했는지 왜 그리 웃는 거냐며 묻더라고요. 저는 아까 안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니 남편도 웃으며 말했어요. 예비 형수를 센스 넘친다고 칭찬했다가 낭패봤네. 진짜 센스 넘치는 건 당신처럼 원하는 물건 알아서 살 수 있게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주는 게 더 센스 있는 건데 말이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거칠이나 직업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시어머니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더 흘러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예비 형님까지 모두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예비 형님은 고개 숙여 인사했고 시모는 아쉬웠는지 그런 예비 형님을 붙잡았죠. 아니 왜요? 오늘 둘째 애가 나 생일이라고 한우 고깃집을 예약했다던데 좀만 이따가 같이 가서 저녁 먹지? 그러자 아주버님이 곤란해하는 예비 형님을 대신해 답했죠. 에이, 엄마도 참, 이 사람 논문 준비로 바빠서 들어가 봐야 돼. 그럼 나 이 사람 좀 데려다 주고 올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그렇게 시모는 예비 형님에게 인사했고 저와 남편도 다음에 또 뵙자는 말로 인사를 했어요.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는 선물로 받은 스카프를 들고 오며 저와 남편에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이 색상 좀 봐라.
이렇게 튀는 색상을 도대체 무슨 옷에 입으라는 건지 원. 대학 교수식이나 돼서 이리 패션 감각이 없다니. 아휴, 이것 좀 봐라. 나한테 어울리냐? 급기야 그 스카프를 둘러대고는 저와 남편에게 묻는 시모였죠. 저는 애써 웃음을 참아가며 답했어요. 글쎄요. 어머님 평소에 입으시는 스타일과는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백화점 가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오세요. 아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니, 이걸 굳이 상견례 자리에 하고 오란다. 그렇다고 가서 바꾸기도 뭐하고. 아휴. 결국 혀를 차보이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앞에서는 웃어 보이더니 예비 형님이 가자마자 흉을 보는 게 어쩐지 제가 결혼한다고 왔을 때도 이렇게 남편에게 흉을 받겠구나 싶더라고요. 이후 저녁 예약 시간대에 맞춰 함께 한우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였고 잠시 근처 베이커리에 들려 케이크를 사들고 온 남편이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선 케이크에 초를 켜고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그 순간만큼은 볼을 붉히며 소녀처럼 고맙다고 말하는 시모가 아까 본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초의 불이 다 꺼진 뒤에야 저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봉투를 꺼내 건네주며 말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대단한 건 아니고 백화점 상품권인데 가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이나 드시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 친구분들이랑 가서 드시라고 넣어봤어요. 그제야 입이 찢어지게 웃어 보이던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고는 그 안을 살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상품권이라니. 역시 세아가 네가 나이가 있는 만큼 센스가 좋긴 하구나. 아, 근데 50만 원이네? 나는 100만 원권 정도는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50만 원으로 어떻게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친구들을 데리고 맛있는 것을 사 먹니? 적어도 100만 원권 정도는 되어야 네 말대로 하지. 아휴, 난 또 말을 또 휘황찬란하게 하길래 100만 원은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김만 샜네. 뭐 그래도 잘 쓰마. 처음엔 잔뜩 기대한 얼굴로 봉투 안을 살피던 시모는 상품권 액수를 보더니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 보이시더군요. 사실 이번 백화점 상품권은 지난 명절 때 직원들 보너스로 백화점 상품권을 주다가 남은 50만 원권을 선물로 드린 거였죠.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오히려 처음부터 큰 선물을 주게 되면 나중에 더 바라는 게 많아져 힘들 거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실행에 옮긴 거였는데 제가 너무 째째하게 굴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번에 제가 백화점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갖고 있던 상품권으로 준비해 본 거예요. 다음번에는 더 잘 챙겨 드릴게요. 제 딴에는 생각해서 얘기해 본 거였는데 이어 시모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에 그 생각들은 쑥 들어가게 되었죠. 아니, 네 회사는 무슨 너 혼자 일을 다 한다니? 뭐가 그렇게 맨날 바쁘다고 유세인 건지. 누가 보면 나란 일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 아휴, 됐다. 바쁘신 며느님이 이렇게 챙겨준 게 어디겠니? 잘 쓰마. 끝내 말을 비꼬아대던 시어머니는 퉁명스레 말하며 제가 준 상품권 봉투를 가방 안에 넣어두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그 백화점 상품권을 빼앗아 들며 그리 마음에 안 들면 도로 가져가겠다 소리치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아내었어요. 그렇게 시모의 생신이 지났고 또다시 저는 바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지난 아주버님 상견례 자리에는 저도 함께 오라고 초대하였지만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참석하지는 못하였고 대신 남편만 그 자리를 갔다 왔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네 집안도 평범해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형님이 상견례 자리에 하고 오라며 어머니 생신 때 선물로 주었던 스카프를 동일한 디자인의 색만 다른 걸로 형님 친정 어머니께서도 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자신과 똑같은 스카프를 한 모습을 본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다는 여담을 남편에게 전해 듣는데 저 또한 쇼킹하더라고요. 형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의 결혼식은 꽤나 화려하게 치러졌어요. 어두운 홀을 중심으로 여러 조명들이 수놓아져 있었고 형님의 드레스도 어찌나 삐까뻔쩍하던지 드레스에 얼굴이 잘 보이질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몸매가 다 드러나는 타이트한 드레스에 가슴 쪽이 다 파져 있어 조금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 다 보이겠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아슬아슬했어요. 시어머니도 그 점이 불편했는지 식이 시작되기 전에 하객들과 인사를 하다 말고 제게 와서 한마디 거드시더라고요. 얘 아가, 신부 대기실에 있는 네 형님 웨딩드레스 봤니? 아니 쟤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드레스를 입은 건지 내가 다 남사스러워서 원. 대학 교수라는 것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누가 보면 술집 여잔 줄 알겠다니까. 내 친구들도 한 번씩 보더니 다들 뭐라고 하더라. 드레스가 너무 야시시한 거 아니냐고. 내가 다 창피해서 뭐라 말도 못하겠고. 아휴. 끝내 혀를 차대며 제게 형님의 흉을 보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하객으로 온 자신의 지인들에게 다가가 인사하였어요. 이번만큼은 시모가 흉을 보는 게 어쩐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렇게 뒤에서 형님 흉을 보던 시모가 형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주버님네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함께 외식하자는 말에 퇴근 후 형님이 예약했다는 한식집으로 갔어요. 늦지 않게 출발했다 생각했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부랴부랴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식구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자리에 가 앉으며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꼭 먹이를 문 하이에나 마냥 저를 쏘아붙이는 시모였죠. 얘, 제발 일찍 좀 다녀라.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오늘도 늦니? 네 형님은 예약도 하고 제일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더라. 네 형님 좀 보고 배워라. 시어머니의 말 뒤로 형님이 얄밉게도 한마디 더 덧붙였죠. 에이, 어머님도 동서가 많이 바쁜가 보죠. 원래 중소기업일수록 일할 사람은 적고 혼자서 두세 명분의 일을 한다잖아요. 이해해 주셔야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제 억울함을 내뱉었어요. 오늘 늦게 온 건 정말 죄송하지만 정시에 퇴근했는데 금요일인데다가 퇴근 시간까지 맞물려서 생각보다 차가 더 많이 막히는 바람에 늦어진 거예요. 회사 일과는 무관하니 그 얘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제 말에 형님 맞은편에 있던 시모는 제가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것 봐라 첫째야. 둘째 얘가 이렇게 따박따박 대들면서 말대꾸를 한다니까? 무서워서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갑자기 왜 저렇게 친해진 건지 갑작스러운 시모의 태도 변화에 의아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식당 직원들이 음식을 내오자 의자에 올려져 있던 가방에 혹여나 음식물이라도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식탁 밑까지 의자를 밀어넣어 가방을 숨기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죠. 형님이 신혼여행 선물로 명품백이라도 사다 준 것인지 평소에 못 봤었던 가방을 상점 모시듯 의자 위에 고이 올려두었더라고요. 제 옆에서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참다 못했는지 말을 거들었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차가 막히면 늦을 수도 있지. 이 사람도 억울해서 한 말일 텐데 말대꾸라고 사람 바로 앞에 면박이나 주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 이제는 아들놈까지 나서서 난리네.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어 보이던 시모는 이내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째야, 네가 내 아들놈한테 말대꾸하는 법 알려주기라도 한 거야? 평생 혼자 키워도 나한테 대든 적이 한 번 없던 놈인데 결혼하고 나니 물이라도 든 건지 저렇게 변했다. 이래서 사람을 잘 들이라고 하나 보다. 두서없는 남 탓에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다물어지지 않는 입을 그대로 할 말이 많은데 말문이 턱 막혀버린 탓에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남편이 그런 저를 다독이며 나온 음식들을 먹어보라고 제 손에 수저를 쥐어주더라고요.
전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게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형님과 시모는 바로 제 앞에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죠. 동서,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왜 그렇게 깨작거리면서 먹어? 이렇게 말하는 형님의 말에 시모가 덧붙였어요. 얘 그냥 내비둬라. 제가 원래 저렇게 입이 짧아서 밥을 세며 먹는다. 어느 집 복 나가게 하려고 꼭 고사라도 지내는 것처럼 마냥. 제 밥 먹는 거 보면 내가 다 답답하더라고.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치욕에 몸이 다 떨리더라고요. 맘 같아선 외식이고 뭐고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어디까지나 가족들이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다음에 안 볼 사람들도 아니기에 꾹 참았죠. 그날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건지 집에 오자마자 먹었던 음식들을 개원했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제 등을 쓸어주며 먼저 얘기를 하였어요. 여보, 오늘 우리 엄마랑 형수님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지? 옆에서 지켜보던 내가 다 민망하더라. 왜 그렇게 사람을 앞에 두고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건지. 형 얘기 들어보니까 신혼여행 가서 형이 잠시 몸살을 앓아서 이틀 정도 누워있었고 형수 혼자 쇼핑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엄마 명품백 하나를 사왔다고 하더라고. 형이 같이 쇼핑을 갔었다면 뭐 그리 비싼 걸 사드리냐고 뭐라고 했을 텐데. 난 내 엄마가 그렇게 속물인 줄도 몰랐는데 이번에 나는 가방 사줬다고 돌변한 모습 보고 엄마한테 실망했어. 여보가 좀 그러면 다음부턴 그런 외식 자리에선 우리는 빠져도 괜찮아. 내가 잘 둘러대 볼게. 이렇게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해주는 남편 덕분에 시댁은 몰라도 남편은 참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곤 하네요. 아니야, 괜찮아. 곧 아버님 기일인데 일 있다고 둘러대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가족인데 피한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 내가 잘 해볼게. 내 입장에서 생각해줘서 고마워, 여보. 남편에게 말한 대로 곧 있으면 시아버님의 기일입니다. 이번 시부의 기일에는 시모와 형님이 또 어떤 핑계로 저를 볶아댈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고민한 끝에 내린 제 결정은 매달 드리는 용돈에 조금 더 보태어 드리는 거였어요. 아버님 기일이니 좀 더 보태서 제사에 쓰일 과일이나 음식을 사시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매달 드리는 용돈일도 아니었지만 제 사비를 용돈으로 드리며 전화로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곧 아버님 기일이라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 사시는데 보태시라고 제가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웬일이냐? 둘째 네가 그런 거를 먼저 신경 써서 용돈을 다 주고. 뭐 어차피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주는 거겠지만. 잘 쓰마.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드린 용돈은 제 사비로 드리는 거예요. 성우 씨 월급날은 아직 멀었고요. 짠순이 네가 무슨 바람이 분 거냐? 얼마를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용하게 쓰마. 역시나 시모의 반응은 그저 시큰둥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짠순이라니 제가 지금껏 무언가를 뛰어나게 해드린 적은 없어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모순적인 그 말이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계속 통화를 이어가봤자 제 성질에 못 이겨 또 큰 소리를 낼까봐 그냥 알겠다고 말하고는 통화를 끊었죠. 그리고 시아버님의 기일 전날 제가 용돈으로 드린 금액을 확인한 건지 목소리 톤이 달라진 채 시모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어머, 둘째야. 내가 용돈을 지금 받지 뭐니. 이번 용돈은 생각보다 아주 넉넉하게 넣었더라. 진즉에 이렇게 신경 썼으면 얼마나 좋았니? 아무튼 둘째 네 덕분에 올해 제사는 좀 더 풍요롭게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제사 음식 준비할 건데 회사 빼고 올 수 있지? 네 형님도 온다고 하니까 내일 10시까지 늦지 않게 오거라. 알겠니? 시모의 말은 꼭 나오라는 통보와 같았어요. 사실 이번 제사 음식을 제가 도우지 못할 것 같아
괜히 음식하지 말고 요즘 제사 음식 주문도 되니 사서 하자는 취지로 넉넉하게 드린 용돈이었는데 일이 꼬여버린 것만 같았죠. 아, 어머님, 사실 제가 용돈을 넉넉하게 드린 이유는 요즘 제사 음식을 살 수가 있으니 음식을 직접 하시지 말고 만든 음식을 사자는 취지에서 드린 거였는데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공교롭게 제가 내일 회사를 전부 다 뺄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시 좀 넘어서 가봐도 괜찮을까요? 뭐? 지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 나는 지금껏 네 시아버지 제사 음식을 사서 한 적이 없거늘. 그리고 오해는 뭐가 오해야? 네가 분명 음식할 거 사는데 보태라고 준 거 아니니? 제가 분명 음식을 사시는데 보태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니? 잔말 말고 내일 10시까지 늦지 않게 와라. 그렇게 귀청이 뜯어질 정도로 우렁차게 소리치곤 전화를 끊어버린 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일 일은 쉬어야 했죠. 밑에 직원들에게 미리 일러두고 시부의 기일 당일 10시까지 늦지 않게 시댁으로 갔어요. 다행인 건지 이번에는 제가 형님보다는 먼저 왔더라고요. 그렇게 먼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10시가 넘어도 형님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형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12시가 되어갔고 아직도 오지 않는 형님과 그럼에도 별말 없는 시모가 이상하다 느낀 저는 먼저 시모에게 물었죠. 어머님, 벌써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형님은 오늘 안 오시나요? 내가 말 안 했었니? 큰애는 오늘 강의를 빼려고 했는데 뭐 특강인지 뺄 수가 없다면서 못 온다고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었어. 대학 교수직이나 되는데 아무렴 그렇게 바쁘지 않고 배기겠니? 하루 전날 특강이 잡혔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형님과 대학 교수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 마냥 말하는 시어머니. 이 둘이 이제는 조금 미워지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바쁜데 일 빼고 온 건데요. 예, 너랑 네 형님이랑 같니? 회사는 너 없어도 충분히 돌아갈 테지만 네 형님은 교수잖니. 강단에 올라서 강의할 사람이 큰애뿐이라는데 그러면 어떡해? 그런 애한테 교수 일을 때려치고 음식이나 하라고 할 순 없잖니. 아니면 너는 이 늙은 시애미가 홀로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해야 속이 시원한 거야? 어머님,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뭐 더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래도 3시쯤에 강의 끝나자마자 달려온다고 하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라.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제 고집도 시모의 똥꼬집 앞에선 우스울 뿐이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홀로 음식을 하여야 했어요. 시모는 옆에서 잠시 재료를 손질하다가 싶다가도 허리가 아프다거나 손목이 쑤신다며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고 덕분에 전 실력에도 없는 요리 솜씨를 발휘하였죠. 3시가 조금 넘어 도착한 형님은 음식을 다 해가니 그제야 와서 시모와 함께 얄미운 말들을 옆에서 늘어놓았어요. 어머, 동서. 음식 솜씨가 영 별론가 봐. 간이 좀 싱겁네. 꼬지저는 또 왜 이래? 너무 끝에 꼬지를 꽂아서 너무 달랑거려가지고 꼭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네. 이런 걸 제사상에 내놓으라고 만든 거야? 오자마자 겉옷과 가방을 소파에 두고선 주방으로 와 전을 하나 집어먹고는 싱겁다고 얄밉게 구는 형님이었죠. 그리고 형님을 따라 전을 똑같이 맛보고는 시모도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첫째 말이 맞구나. 둘째야, 간이 너무 싱거운 것 같다. 그리고 꼬지 좀 일정하게 꽂지 그랬니?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타박이나 늘어놓는 형님과 시모였어요. 혼자서 음식을 한 사람한테 타박은 너무한 거 아니냐며 따져묻고 싶었지만 아버님 기일인데 괜한 분란 일으키기 싫더라고요. 홀로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진도 다 빠진 상태라 대꾸할 힘도 없었고요. 제가 별말이 없자 형님과 시모도 그냥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과 남편도 퇴근 후 시댁에 왔고 제사 음식은 별도로 빼두고는 남은 음식들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죠. 그런데 음식을 맛보던 아주버님이
아까 간 보며 타박을 놀아놓던 형님과 시모와는 달리 감탄을 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국이 너무 짜지 않게 잘 됐는데? 담백하니 돌아가신 아빠가 와서 맛봐도 좋다고 하시겠어? 아주버님에 이어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국을 한 입 떠먹어 보더니 아주버님과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이네. 아빠가 살아생전에 딱 이 정도로 알맞게 심심하니 담백한 국을 좋아했었지. 항상 엄마가 해준 국 드시면서 짜다고 했었잖아. 혹시 이거 당신이 한 거야? 그리고 제게 음식을 한 건지 묻는 남편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다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 묻는 거였죠. 제가 음식 준비를 끝내고 잠시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형님이 강의 때문에 늦게 오느라 홀로 음식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미리 메신저로 해두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말에 뻔뻔하게 그지없던 형님이 입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서방님 입맛에도 맞으신가 보다. 그거 동서랑 저랑 같이 했어요. 형수님이요? 오늘 강의 때문에 늦게 오셨다면서요. 집사람이 혼자 음식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편은 뻔뻔한 형님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저를 대신해 말을 해주었어요. 제가 미리 말을 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진 형님은 말을 버벅이며 또다시 거짓말을 하였어요. 아, 제가 그래도 오후에 와서 간 좀 보다가 너무 짠 것 같아서 물 좀 붓고 다시 끓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다고 말씀드린 건데 서방님이 뭔가 오해하셨나 보다. 형님, 왜 오늘 같은 아버님 기일날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음식 다 하고 나서야 오셔서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게 다잖아요. 심지어 간도 싱겁다면서 타박하셨으면서 무슨 간을 다시 했다고 거짓말을 하세요? 저는 뻔뻔하고 얄미운 형님의 거짓말에 참다 못해 입을 열었고 중간에 껴서 듣고만 계시던 시모가 이후 말을 이었어요. 예, 뭐 오늘 같은 날 그런 거를 일일이 재고 따지고 그러니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어쨌든 네 손윗 사람한테 그렇게 말마다 따박따박 대들어서야 되겠어? 네 말대로 오늘 같은 날 네 시아버지 기일인데 말이야. 음식을 누가 했던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원. 그렇게도 생색을 내고 싶었니? 이어진 시모의 말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만 시모에게도 한마디 꺼내려던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리는 듯 보였어요. 저는 남편의 만류에 행동들을 모두 멈추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하여 남편이 한마디 하였어요. 엄마도 그만하세요. 형수님도 좀 솔직해지시고요. 곧 제사 지내야 하는데 조용히 제사 지내고 갑시다. 아빠가 맘 편히 들렀다가 갈 수 있게요. 남편의 말에 시모와 형님 두 분 다 입을 다물더군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흘러 아버님의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의 그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그날 내내 시모와 형님에게 받았던 서름들이 그나마 조금은 씻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또 평상시의 나날들이 흘렀고 바쁜 일상 때문에 잠시 연락하지 못했던 대학 친구들과 연락이 다 오랜만에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대학 친구 중 한 친구가 형님처럼 대학 교수인데 이번에 형님이 일하고 있던 대학교로 이직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은영이 너도 그 학교로 이직했어? 우리 형님도 거기서 교수로 있다던데. 정말?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차성은이라고. 학과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 사실 나랑 사이가 썩 좋지가 않아서. 그분 알지? 우리 학교가 경기권에 있는 작은 사립대라 교수가 많지 않아서 이름 대면 거의 다 알긴 해. 근데 그분은 전임 교수가 아니고 그냥 시간 강사일 텐데. 뭐? 시간 강사라고? 시댁에는 자기가 교수라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난 그래서 너처럼 전임 교수라도 되는 줄 알았지. 대학 교수라고 떠벌리고 다니던 형님이 알고 보니 그냥 일반 시간 강사였다니. 거짓말을 능숙하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감쪽같이 쓰댁을 속이고 기만한 형님이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로부터 형님에 관한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었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차 선생 학교 측에서 이미지 영 별로야. 어? 왜? 나도 형님이랑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아서 말해도 괜찮아. 허풍이 좀 심하거든. 허세가 있다고 해야 되나? 매일같이 명품을 걸치고 다녀서 집이 좀 사는 건가 했더니 글쎄 죄다 리플리카 제품이더라고. 뭐? 그럼 형님이 하고 다니는 명품 옷이나 가방이 짝퉁이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동료 교수 중에 그쪽으로 좀 빠삭한 친구가 있어. 거의 감별사급으로 잘 보는데 보더니 티 안 나게 잘 만들어진 리플 제품이라고 하더라고. 친구의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대학 전임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하고 다니는 모든 것이 짝퉁이라니. 그리고 제 내리를 스쳐가는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시모에게 처음 인사 올 때 선물로 주었던 스카프와 신혼여행을 놀러가서 아주버님은 몸살에 호텔에서 쉬고 있을 때 홀로 사온 시모의 명품백. 이 두 가지도 짝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 주었어요. 남편도 듣더니 어이가 없다며 열을 내더라고요. 당장 시모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남편을 늦은 밤 시간대이기도 하고 나중에 천천히 제가 말하겠다며 말렸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어요. 김장을 해야겠다며 시모가 저와 형님을 불렀고 일요일에 하루 시간을 내어 아침부터 시댁으로 가 김장 준비를 하였어요. 김장은 왜 이리 김치 종류별로 하는 건지 배추김치와 총각김치, 파김치까지 모두 김장에 나섰어요. 소매와 바지를 걷어붙이고 고무장갑을 끝까지 씌어 올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준비하는데 형님은 그날 또 팔이 아프다는 둥 뺀질거리기 일쑤였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시모는 제사 때처럼 별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저 혼자 다 하다시피 양념 준비하며 배추 손질까지 다 하였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대가 되었고 옆에서 시모가 분주하게 무언가를 굽는 듯 보였어요. 포슬포슬 올라오는 향내가 제가 좋아하는 갈치 냄새였어요. 향을 맡고 있다 보니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갈치를 다 구운 시모는 형님만 따로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얘 첫째야, 이리 와서 갈치 좀 먹고 해라. 이거 내 친구가 이번에 제주도 놀러 갔다 오면서 사다 준 건데 아주 맛이 좋더라고. 형님도 시모의 말에 쫄래쫄래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형님은 콧소리까지 내가며 맛있다 난리였고 그 옆에 시모는 살가운 친정엄마처럼 앞에서 생선살까지 발라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치? 나도 엊그제 맛봤는데 아주 살이 통통하니 좋더라고. 아, 첫째야. 사실 말이다. 이 갈치를 선물해준 내 친구 딸내미가 아직도 취업이 안 돼서 엄청 고생을 한다나 봐. 첫째 네가 대학 교수라니까 혹시 주변에 아는데 취업시켜줄 수 있냐고 물어봐 달라던데 어떻게 아는 사람 좀 없니? 왜 그렇게 형님에게 살갑게구나 했더니 다 목적이 있었더군요. 형님에게 무언가 부탁할 게 있었더라고요. 시모의 부탁에 형님은 당황한 듯 보이더니 찾아보겠다 말하였고 저는 꼭 없는 사람 취급하는 시모에게 다가가 갈치의 가시를 발라주고 있던 시모의 손을 빤히 바라보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는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또 다시 개무시하며 말하더라고요. 너는 물에 밥이나 말아먹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던 저는 고무장갑을 벗어 그 앞에서 던져 보이며 소리쳐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 친구분 따님 취직 제가 시켜드리면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하지 않으실 건가요? 제 말에 시모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둘째 네가?
네가 무슨 수로 취직을 시켜준다는 거냐? 결국 저는 1년 동안 숨겨온 저의 진짜 정체를 밝혔답니다.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 사장이 접니다. 저는 주섬주섬 소파 위에 두었던 가방 속에 제 명함을 꺼내 건네주며 소리쳤고 그 명함을 건네받은 시몬은 개거품을 물며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아, 아니, 둘째 네가 그 회사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 중요한 사실을 지금껏 말하지 않았던 거니? 그리고 시몬은 잠시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자빠진 몸을 일으키며 제게 묻더라고요. 저는 제가 중소기업 사장이건 직원이건 어머니께서 저를 편견 없이 봐주시길 바랬어요. 그리고 형님은 대학 교수가 아니라 대학교 시간 강사였다는 거 아시고 계세요? 형님은 시간 강사라는 말에 연신 기침을 하였고 시몬은 그 말에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선 형님을 향해 이 말이 사실이냐고 소리쳐 물었어요. 그러더니 형님은 제가 사장이라는 걸 밝혔을 때보다 더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동서,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야?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들었나 본데. 그거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알아? 명예훼손이요? 어이가 없어서. 그 학교 조수빈 교수라고 아시죠? 제 대학 친구인데 이번에 형님네 대학교로 이직을 했다더군요. 그 친구한테 다 들었어요. 어떻게 전화 연결이라도 시켜드려요?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형님에게 핸드폰 속 친구 연락처를 보여주며 전화라도 거냐고 당당하게 외쳐보였고 그제야 형님은 이실직고 해보였어요. 조 교수가 동서 친구였다니 무슨 그런 우연이 다 있네. 미안해 동서. 내가 그동안 말이 심했지? 사실 내가 시간 강사인 거 남편은 모르는 사실이야. 부탁인데 이 사실 내 남편이랑 서방님한텐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도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대학 교수라고 속인 건 죄송한데 제가 있는 곳이 말이 시간 강사지 대우는 교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숨길 의도는 없었는데 죄송해요. 무릎까지 꿇으며 아주버님과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형님. 그리고 끝까지 변명만 읊어대는 형님이 이제는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시몬은 쓰러질 듯 뒷목을 잡더니 형님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며 소리쳤어요. 끝내 형님은 울며 시댁을 뛰쳐나갔고 시몬은 그런 형님의 빈자리를 잠시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제게 빌더라고요. 둘째야, 그동안 내가 너를 무시하고 첫째와 차별해서 힘들었지? 미안하다. 내가 나이를 헛먹었나 보다. 이렇게 사람 볼 줄을 몰라서야 원. 저런 앙큼한 여우 같은 년을 꼴에 내가 대학 교수라고 갈치 구워주고 가시 발라주며 먹여준 걸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구나. 감히 우리 집안을 속이고 기만해오다니. 내 절대 저년 용서하지 못한다. 그날은 명품 가방과 스카프에 관한 얘기까지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하면 정말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뜯을까 걱정이었죠. 그날 형님의 진짜 정체를 시모가 아주버님에게 전해주게 되었고 뛰쳐나간 형님은 시모의 전화 한 통에 다시 달려와 남은 김장을 혼자 모조리 해야 했어요. 그 모습이 이젠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중간중간 도와주려 했지만 판세가 뒤집히니 시모도 180도 변했고 제가 고무장갑에 손이라도 대면 시모가 달려와 너는 지금껏 너무 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쉬라고 저를 소파에 앉혀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모는 제게 그 누구보다 살갑게 대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시모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이고 가족이니 이런 모습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시모 친구분의 딸의 이력서를 전달받아 검토하였고 비록 뛰어난 자질이 돋보이진 않았지만 신입사원으로 잘 가르치면 괜찮겠다 싶었기에 제 회사에 채용을 하였죠. 그리고 명품 가방과 스카프에 관한 진실은 묻어두기로 마음먹었어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어도 본인이 감수하라는 뜻에서 주는 제 벌이었죠. 시모가 화려한 겉모습만 보기보다는 따뜻한 내면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으니까요. 현재 저는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제 삶 속에는 여전히 따뜻하게 저를 보듬어주는 남편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지금 냉전 중이라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숨겼던 것이 몇 가지 더 있었나 보더라고요. 형님이 숨겨온 거짓말들이 한둘이 아닌 걸 알게 된 아주버님은 그 충격으로 잠시 별거하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남편에게 전해 들은 건데 아주버님은 그렇게 거짓으로 자신을 무장한 형님이 밉지만 또 한편으론 아직까지 형님이 마음속에 있다며 이런 형님과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끝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고 해요. 얘기들을 하나둘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이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저 형님같이 거짓으로 자신을 가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껏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